제 이름은 정혜수, 나이 65세.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제나처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경비실 청소를 하고 7시부터는 입주민들의 출근길을 지켜봅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학교로 향합니다. 8살 수진이는 이 아파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예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죠. 저는 항상 이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버스에 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합니다. 마치 친손녀를 보내는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수진아,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 네, 혜수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착한 경비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택배가 오면 친절하게 전달해드리고 가끔은 어르신들의 심부름도 도와드립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수진이네 할머니인 이순자 할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세요. 혜수야, 또 라면으로 때우고 있지? 이것 좀 가져가.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나 반찬을 가져다 주실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20년 전 707 특수형사단 출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사건이 제 가슴 속에 남아있다는 걸. 매일 아침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합니다. 가끔 무의식적으로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 항상 도망로를 확인하는 습관, 낯선 사람의 걸음소리에 반응하는 몸. 이제 그만. 평범하게 살자.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강력 사건 소식이 나오면 몸이 먼저 반응하죠. 20년 전에 본능이 깨어나려 합니다. 특수형사단 시절의 마지막 작전. 거대 조직 범죄를 소탕하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동료 셋을 잃었고 제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 후로 경찰을 그만두고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폭력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전부터 낯선 기운이 아파트 단지를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검을 하는데 평소와 다른 점이 보였어요. 누군가 CCTV 사각지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두 번째 신호는 택배기사 김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째 배송 일을 하는 베테랑이에요. 혜수 아저씨,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검은 옷 입고 모자 눌러쓴 채로.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전직 형사의 촉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움직임이 달라요.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조심스럽게 돌아다니거든요. 언제부터 봤어요? 일주일 정도 됐나? 처음에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CCTV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3명의 남자가 단지 주변을 정찰하듯 돌아다니는 모습을. 그들의 걸음걸이,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 무전기로 대화하는 듯한 제스처. 모든 것이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의 체격과 움직임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마.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를 버스에 태워 보내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아이들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수진이 좀 더 조심해서 봐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이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301호 박할머니 댁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였죠.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할머니는 벌벌 떨고 계셨고 집안은 뒤죽박죽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혜수야.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다 가져갔어. 박할머니는 83세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에요. 자식들이 해외에 있어서 명절에나 연락을 주고 받으시죠. 몇 명이었어요? 세 명인 것 같았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서. 언제쯤 들어왔어요? 새벽 4시쯤?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저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문 따는 기술, 물건을 뒤지는 방식, 심지어 지문 하나 남기지 않은 것까지. 무엇보다 금고만 정확히 찾아서 털어간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박 할머니가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집에 낯선 사람이 온 적 있어요? 글쎄, 지난주에 가스 점검한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스 점검? 응, 3명이 왔더라고. 안전 점검한다면서 집 안을 다 둘러봤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전 답사를 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야.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단순 절도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런 수법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20년 전 조직 범죄 수사를 할 때 당시 블랙 울프라는 조직이 정확히 이런 수법을 사용했어요. 사전 답사, 전문적인 침입, 완벽한 증거 은멸. 그날 오후 박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충격으로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거든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 혜수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옛날 수첩을 꺼내 봤습니다. 707 특수형사단 시절의 사건 기록들이 적혀있는 낡은 수첩이었어요. 블랙 울프 조직 마이너스 이강민 조직원 12명, 주요 범죄 조직적 절도, 공갈, 협박. 설마 이강민이.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502호 김 사장님이 습격당한 겁니다. 김 사장님은 이 아파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분으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시죠. 저는 신고를 받고 급히 내려갔어요. 김 사장님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혜수씨, 그 놈들이. 누가 그랬어요? 검은 옷 입은 3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내놓으라고. 돈을 달라고요? 응. 보험이라고. 매달 50만 원씩. 안 그러면 가게를 부숴버리겠다고. 보호비 갈취. 전형적인 조직폭력배의 수법이었어요. 구급차를 부르고 김 사장님을 병원에 모셔드린 후 저는 현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들은 정확히 카메라가 찍히지 않는 위치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가 보였어요. 외제 담배였습니다. 흔하지 않은 브랜드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계획적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혜수 씨죠? 누구세요? 옛날 이야기 좀 할까요? 특수형사단 말이에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간 아무도 몰랐던 제 정체를 누군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뭔 소리예요? 그만 숨어 사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정혜수 형사님. 저는 그냥 경비원인데요. 하하. 20년 전 블랙 울프 조직을 박살낸 바로 그 정혜수 형사 맞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블랙 울프. 정말로 그들이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겠죠? 복수하러 온 거예요. 곧 뵐게요. 형사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드디어 과거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블랙 울프 조직을 소탕할 때 조직의 보스는 체포했지만 2인자인 이강민은 도망쳤었어요.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제 동료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강민은 당시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외쳤었죠. 다음날 저녁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검은색 SUV 한 대가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경비실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정혜수 형사님. 누구세요?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 마지막 작전 말이에요. 그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강민. 당시 조직 범죄의 그 남자. 20년이 지났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이강민. 넌 감옥에 있어야 할 텐데. 15년 복역하고 5년 전에 출소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복할 때가 됐죠. 뭘 원하는데? 간단해요. 20년 전에 우리 조직을 박살내고 형님을 죽게 만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강민은 의자에 앉으면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평화로운 동네네요. 특히 그 꼬마. 수진이라고 하나요? 매일 아침 8시 10분에 학교 버스 타는 귀여운 애죠.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아이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다고요? 형사님이 우리 가족들을 파괴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강민이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5억 원이에요. 일주일 안에 준비하세요. 그런 돈이 어딨어? 그건 형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안 그러면 이강민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어요.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아, 그리고 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꼼수 부리시면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다치기 시작할 거예요. 박 할머니는 그냥 시작이었어요. 다음은 김 사장님, 그 다음은 이순자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만해. 저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이강민은 비웃으며 일어섰어요. 일주일입니다. 형사님. 아, 지금은 경비원이시죠? 5억 원. 경비원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진이와 이 동네 사람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제 과거 때문에 위험에 처한 거예요. 저는 오래된 물건함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20년 전 마지막 작전 때 착용했던 방탄조끼와 권총 홀스터가 들어 있었어요. 물론 권총은 이미 반납했지만 이 물건들을 보니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던 그때의 나. 거울을 보며 방탄조끼를 입어봤습니다. 65세의 몸이지만 아직 단단했어요. 20년간 매일 아침 운동을 해온 덕분이죠. 특히 태권도와 유도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동네 체육관에서 몸 관리를 하면서도 은퇴한 경찰이라고만 말했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수진이를 지켜야 해.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도.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강민의 조직 규모를 파악해야 했어요. 2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수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이순자 할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며칠간 수진이를 더 조심히 봐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설명하기 복잡한데. 혹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저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영사단 출신 중에서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박 형사 나야. 정혜수. 혜수영? 오랜만이네. 어디서 연락하는 거야? 지금 경비원 일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어. 그래? 그런데 갑자기 왜? 도움이 필요해. 이강민이라는 놈 기억나? 블랙 울프의 그 새끼? 물론 기억하지. 왜? 놈이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어. 뭐? 지금 어디 있는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박 형사는 즉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료잖아. 끝까지 함께 하는 거야. 알겠어. 내일까지 정보 수집해서 연락할게. 한편 저는 단지 내 CCTV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이강민의 부하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려고요. 며칠간 관찰한 결과 그들은 매일 저녁 9시경에 단지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서
오시 사이에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패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어. 3일 후 저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강민의 부하들이 정찰을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저도 우연히 그들과 마주쳤어요.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네요. 3명의 건달이 저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65세 경비원이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아, 네, 처음 와봤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며칠째 같은 시간에 돌아다니시던데? 저희가 언제 돌아다녔다고? 아, 제가 경비원이라서 자주 보거든요. 혹시 이 동네에 이사 오실 계획이세요? 제가 순진한 경비원인 척 하면서 계속 질문을 퍼부었어요. 그들은 점점 불편해했죠. 저희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산책치고는 너무 의심스럽게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그중 한 명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참견이 많아요? 참견이라니요? 저는 이 동네 경비원으로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일이거든요. 저는 일부러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척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겠네요. 야, 이 할아버지가.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신분증 지참하고 오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심리전에서 승리한 거였죠. 다음날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수영, 이강민 놈에 대한 정보 수집했어. 어떻게 나왔어? 일단 조직 규모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 핵심 조직원이 7명 정도 되고 대부분 전과자들이야. 현재 주요 사업은 보호비 갈취, 불법 도박 그리고 조직적 절도. 최근에는 독거노인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주요 수입원이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박할머니 사건도 그들의 조직적 범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수영,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어. 뭔데? 이강민이 현재 가석방 상태야. 만약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구속될 수 있어. 정말? 응. 5년 전 출소할 때 10년간 보호관찰 조건이었거든. 지금 범죄 증거만 확보하면 즉시 구속 가능해. 이것은 희소식이었어요. 물리적 충돌 없이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겠네. 맞아. 우리도 비공식적으로 도와줄게. 하지만 해수영도 조심해. 놈들이 먼저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 수집을 통한 합법적 해결. 그날 저녁부터 저는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이강민이 다시 나타나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녹화할 계획이었죠. 이틀 후 예상대로 이강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부하 둘과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형사님. 아니, 경비원님. 무슨 일로 왔어? 시간이 절반 지났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이미 녹음기를 작동시킨 상태였어요. 5억이라는 돈이 쉽게 구해지겠어? 그건 형사님 문제죠.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니까. 만약 못 구하면? 그럼 수진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처리하죠. 완벽한 협박 증거가 녹음됐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강민이 신호하자 부하 하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어제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때 좀 가져왔어요.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럼 돈을 빨리 준비하세요. 우리도 참을성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강민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지만 완벽한 협박과 공갈 증거를 남겨뒀어요. 그날 밤 저는 박 형사와 최 형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비밀 회의를 했어요. 해수영, 녹음 파일 들어봤는데 완벽한 증거야. 이 정도면 구속영장 신청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문제가 있어. 뭔데? 영장 신청하고 체포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놈들이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최 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수진이나 김 사장님한테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해. 놈들이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에 체포하는 거야. 하지만 그러면 누군가 다칠 수도 있잖아. 해수영이 미끼가 되는 건 어때? 박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미끼? 형이 놈들을 자극해서 먼저 공격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위험하지 않을까? 해수영 실력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옆에서 지원할게. 좋아. 그렇게 하자. 작전일은 3일 후로 정했습니다. 이강민이 마지막 통보를 하러 올 예정인 날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우선 수진이와 이순자,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친척 집에 며칠 놀러 간다는 핑계를 댔죠. 할머니, 수진이 좀 데리고 시골에 다녀오세요. 갑자기 왜?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다행히 할머니는 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며칠간 밤에 외출 자제해 주시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112에 신고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작전 당일 저녁 8시 이강민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부하 5명과 함께였어요. 형사님 마지막 날이네요. 돈은 준비 못했어. 그럼 어쩔 수 없죠. 이강민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오늘부터 이 동네에 지옥이 시작될 거예요. 지옥이라고? 이 새끼들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다리를 발로 차며 공격을 시작했어요. 상대가 넘어지는 순간 다른 부하가 달려들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터져 나왔어요. 으악! 이 할아버지가 뭐야? 얘들아, 저놈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상대가 5명이나 되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그중 한 명이 흉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끝이야. 바로 그 순간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주변에서 10명의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형사, 최 형사를 비롯한 제 동료들이었어요. 이강민 공갈 협박죄와 상해죄로 체포한다. 이강민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혜수,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의놀이 하고 있네? 그때 이강민의 부하 하나가 총을 꺼냈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팽팽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65세 경비원이 아닌 특수형사단 출신 정혜수가 되었으니까요. 총 내려놔. 여기서 쏘면 너희가 더 불리해. 닥쳐, 할아버지. 그 부하가 저를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저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20년의 경험과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총을 잡아 비틀고 상대의 무릎을 차고 목을 눌러 제압하는 것까지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수영 아직도 실력이. 형사들이 감탄하는 동안 나머지 부하들도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이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표정으로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강민과 부하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수진이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죠. 이곳이 내가 지켜야 할 곳이구나. 경비실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여전히 65세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65세. 은퇴한 특수형사.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나지 않은 싸움이 또 찾아와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는 진정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